제가 그래서 뉴진스를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냐면 이제 큰일 났다. 제가 이거 혐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잘된 거 그냥 베끼면 되지. 그럼 뉴진스한테도 나쁘고 얘네들한테도 나빠요. 장기적으로. 심지어는 그 노선이 하이브 내에도 다 영향을 미쳤죠. 르세라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지금 아일릿도 하이브 그룹이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이. 오늘 대저택 반상의 안건은요, 여러분, 아이돌입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왜 아이돌이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쭉 들어주시면 오늘 이 주제를, 이 안건을 왜 다루는지 곧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평론가님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김준석 교수님 혹시 철학 교수님이신데 K-팝 좋아하시는지요? 레드벨벳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순히 팬으로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음악이 정말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저도 레드벨벳 좋아하거든요.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그룹 중 한 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지막 잘 봤었던 걸그룹이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는 몇 세? 1세대? 1세대죠. SES, 핑클, 베이비복스를 보통 3대장이라고 하죠. 그럼 저는 1세대 이후로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 1세대에서 멈춰 계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제가 뭐 특이한 건 아니잖아요.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또 나름 분석하자 그러면 다 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막 베이비복스, 핑클, SES 여기서 멈춰버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건가요? 그럼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우리 음악적인 취향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신곡에 반응하는 연령이라는 게 좀 이르게 잡으면은 10대 후반에서 거의 멈춘다고들 많이 보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정말 나는 트렌드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 20대 안쪽, 20대 초반 안쪽에서는 거의 취향이 거의 정해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신곡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나왔으니까 듣지 이런 정도고 실제로 내가 좋아했던 그룹은 여전히 나의 10대나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오히려 인간 본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네가 꼰대라서 그래 뭐 너가 이렇게 취향이 팔로우업이 안 된 거야 라고 비난할 건 아니다. 그런데요. 그럼 막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부장님이 뭐 컨트리 가수 얘기하고 이런 게 그분이 꼰대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꼰대는 뭐냐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도 뭐 트로트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닌데 강권을 하는. 강권을 하고 예를 들면 아니 무슨 요새 뭐 좋아해? 뭐 김 선생 그랬는데 지금 뉴진스가 너무 좋던데 그게 음악이냐. 그게 음악이냐고. 음악이라는 게 기타가 한번 울어줘야 음악이지.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존중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남에게 그것도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면 사실 그게 꼰대죠. 너무 공감이 되네요. 벌써 5세대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이제 탄생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아이돌의 그룹 이 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나누는 건가요? 이건 팬들 간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집단 지성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게 있죠.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 위키 같은 사이트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왜 사람의 심리가 전 세대에 묶이기 싫어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그룹이 론칭했을 때 의식적으로 전 세대와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중들에게나 평론가들에게 아주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 여기부터는 새로운 세대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한 세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5세대까지 나오는 와중에서는 좀 근거가 좀 희박하기는 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네네. 얼마 전에 아일릿 신곡이 나왔잖아요. 아일릿 5세대로 봐야 되는데 아일릿이라고 아일릿? 한국에서. 네네. 아이린이라는 그거는 레드벨벳 리더고. 이상적이었던 게 그거를 구분짓는 어떤 그 전 세대와 구분짓는 뭐가 좀 불명확하다고 하셨는데 불명확하죠. 아일릿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불명확하다고 보시나요? 뭐 불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진스 포스트 뉴진스 세대의 신인 그룹이다라고 말하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죠. 근데 막연하게 5세대라고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 보이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모 보이그룹이 론칭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프레스 컨퍼런스를 부탁을 했거든요.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5세대 보이그룹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역으로 물어봤죠. 그 5세대 보이그룹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평론가님이 알아서. 자칭 네. 브랜딩을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그거는 건데. 뭐냐면 그 욕망이 있다는 거죠. 5세대로 불리고픈 욕망. 네, 근데 그거를 평론가가 오히려 말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세대는 우리가 처음 등장하면 무조건 1세대잖아요.
네. 1세대 SES, 뭐 핑클, 뭐 이런 그룹인데 H.O.T. 제가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부여해봤어요. 매체, 뭐 팬과 아티스트와의 관계, 시대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봤었어요. 엄청 흥미롭습니다 지금. 그래서 1세대는 처음 등장했고 당연히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TV라는 매체에 의존을 했었고 그리고 글로벌한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고 국지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뭐 이게 1세대라면 2세대는 뭐 2000년대 중반에 등장했고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등장했고 당연히 올드 매체가 아닌 뉴미디어, SNS 그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간 첫 세대다. 그게 2세대다. 그럼 3세대는 뭐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레드벨벳 이런 그룹이 될 텐데 그 그룹은 뭐냐면 SNS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고 한국 K-팝이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을 정복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얼추 되죠. 됩니다. 예, 그럼 4세대는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4세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등장한 세대로서 글로벌 시장을 기본적으로 타겟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팬들은 애초에 리얼리티 쇼나 오디션을 통해서 선 팬덤이 형성된 상태에서 애초에 슈퍼스타로 데뷔한 그룹이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그래서 데뷔부터 슈퍼스타까지 가는 길, 글로벌 스타까지 가는 그 시간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갭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첫 세대다. 그래서 이제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니 너무 이게 다 딱딱 들어맞는데요. 디파인을 엄청 잘해 주셨는데요. 원래 평론가 말은 언뜻 들으면 그럴 뜻은 해요. 네, 그럴 뜻은 해요. 그럼 이제 5세대의 정의는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이제 어렵고 복잡한 세계관의 시대가 가고 숏폼 컨텐츠에 특화된 짧고 간결하고 쉬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지 리스닝 계열의 음악이 득세를 하는 시대다. 굳이 나누자면 실제로 5세대 그룹이라고 하는 보이그룹들 보면 뭐 보이넥스트 도어, 제로베이스 원, 그 다음에 라이즈 이런 그룹들이 대부분 다 청량하고 순해요. 그리고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저탄산 무설탕이다. 청량하지만 절대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탄산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탄산 음료를 마셔도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네, 그런 청량함. 그 다음에 음악이 건강해. 그래서 무설탕. 근데 그게 그 전부터 이미 기획사에서 기획이 돼 있는 건지 저의 추측은 그 뉴진스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여주기식 답변을 할까요? 진실을 말할까요? 진심을 말하시. 네, 진실을. 아니 이건 농담이고 실제로 뉴진스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제가 그래서 뉴진스를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냐면 뉴진스의 첫 곡이 공개되고 나서 가장 놀란 사람은 팬들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였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바뀌었구나. 뉴진스의 성공을 보고 이거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내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게 새 시대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는 배움의 정도와도 무관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네, 느껴지는 직관적으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뉴진스의 등장 이후로 상당수 기획사에서 노선을 바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노선이 하이브 내에도 다 영향을 미쳤죠. 르세라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지금 아일릿도 하이브 그룹이죠. 근데 원래 대중음악에서는 누군가 하나가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면은 한동안은 그걸로 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또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올 때까지는. 일단 요 초반의 흐름이 K-팝의 중심에 아이돌 그룹 세대별로 쫙쫙쫙 포진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K-팝에서 아이돌 그룹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뭐 절대적이죠. 사실은 K-팝이라는 말은 코리안 파퓰러 뮤직이라는 뜻인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그 기자들, 외신 기자들과 외신 그런 에디터들이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일을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또 다 J-팝에 관심이 많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이밍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온 거예요. J리그, K리그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J를 K로만 바꿔서 이제 K-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수입해서 쓰는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당연히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우리처럼은 아니고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한국과 같이 높은 수준의 것은 아닌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높은 음악 장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자본도 쏠리고 왜냐면 실제로 잘 팔리니까. 한국 음악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닮은 게 많은데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가고 짧은 기간에 단기 성장하는 그에 따른 부작용 뭐 그 다음에 리더들의 권위주의 상당 부분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담는 거죠 이게 음악 산업도. 리더들의 권위주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제가? 외국은 왜 음반사가 워너뮤직, 뭐 소니뮤직 다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음반사는 SM 기획, YG 기획, JYP, 빅히트도 사실은 그 방시혁 씨의 닉네임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공통점이 음악가예요. 창업주인 음악가의 아주 전제주의적인, 아주 독재주의적인 프로듀싱 마인드가 그대로 DNA로 이식된
사업 운영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좀 구멍가게에 가까운. 근데 그거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외국에서는 레이블 단위로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레이블이 지금 사실상은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구조라 이거는 세계 음악 산업에서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전 세계 K-팝 나중에는 좀 있으면 K-팝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 자체도 없어질 거다라고 할 만큼 이 K-팝을 키운 게 결국 아이돌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돌 그룹이 어떤 식으로 K-팝 확산에 기여를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큰 경쟁력이 없었어요. 장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미국에서 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데 뭘 해도 사실은 짝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현대적인 아시아권에서는 현대적인 대중음악은 일본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뭐 어두운 과거지만 일본 음악을 카피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한국이 이거를 돌파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다가 그 한국 대중음악의 근대화의 욕망이 이게 K-팝 아이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달라붙으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2등 전략, 틈새 시장 전략으로 나아간 게 오늘날과 같은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시사 프로에서 한국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그 당시엔 K-팝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대중 음악의 문제점 해가지고 일본하고 당시 비교를 하면서 일본은 순위에 보면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가수들이 뭐 남성 솔로, 여성 솔로, 혼성, 뭐 장르도 뭐 락, 포크, 뭐 재즈 막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아이돌 그룹 1색이다. 역설인데요. 역설인데 결국은 다양하지 않고 한 분야를 고도화시키는데 몰빵을 한 것이 어쨌든 지금까지의 성공의 원동력이 되긴 했어요. 그게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이냐 실이냐는 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까지 K-팝이 성공했었던 원인을 아이돌 산업의 몰빵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 5천만 나에서 1,000만씩 보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몰빵하는 이 문화가 이게 굉장히 좀 한국적인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일본도 아이돌 음악이 뭐 흉하지만 그게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 정도 비중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플랜이나 욕망과도 연결돼 있는데 일본은 애초에 그런 아이돌 산업으로 전 세계에 진출해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라는 동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한국은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변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얘기가 뭐 한 2-3시간 더 있겠죠.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짧게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한국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눈치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일본이나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아이돌이란 말은 없고 뭐 보이그룹, 걸그룹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는 아이돌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아이돌이라는 어원 그 말의 어원이 된 건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과 미국에서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 키우고 집중을 한 것이 이 한국적인 K-팝 아이돌이 된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K-팝의 성장에 이 팬덤 문화, 강력한 팬덤 문화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그 의견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K-팝이 아까 말했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제가 2등 전략, 틈새 시장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춤을 추는 그룹이 아니에요.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뭐냐면 경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고관여층 타겟팅입니다. 고관여층. 이 말을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10명이 있어요. 잠재적인 소비자가 10명이 있는데 기존의 대중음악의 전략이라는 거는 이 10명이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노래를 만들어서 애매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취향을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게 대세가 된다라는 게 대중음악의 성공 전략이죠. 우리가 아는 대중음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K-팝은 이 10명이라는 주류 시장은 이미 미국이 다 잡고 있고 영미권들이 이미 통제력을 갖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가 이 10명 중에 한 명이 K-팝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만든다라는 전략이에요. 왜냐? 이 한 명은 실제로 CD를 사요. 콘서트를 갑니다. 굿즈를 사고 아이돌에 열광을 해. 근데 이 9명은 알기 어려워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생기면 콘서트를 가는지 당구를 치러 가는지 뭐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검증된 한 명의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소위 말해 찐팬으로 만드는, 덕후로 만드는 전략이 K-팝의 고관여층 전략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것 때문에 성장한 게 맞죠. 이거를 부인해서는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북미 시장에서도 처음에 아미 네. 엄청나게 센세이션했잖아요. 네. 그들에게 아미가 뭐야 도대체? 딱 그 부분을 그러니까 처음 BTS가 인기 얻었을 때, BTS가 인기가 많아? 근데 우리 옆집 아줌마는 모르던데. 그 인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 어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인지도적인 인기를 말하는 거고, BTS의 인기라는 건 뭐냐면 미국인 중에 소수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 하지만 그들의 화력이나 열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대중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실제로 참여하는 대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돌 팬덤이 그 전에 음악 팬덤보다 좀 다르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됐든 음악이 일단은 주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노래를 못하고 춤을 못 춰도 그 한 사람, 그 인간을 좋아하는, 이게 어떤 아이돌 팬들의 팬심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 못해도 기존의 어떤 음악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과몰입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거기에 뭐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 팝이나 이런 데서도 좀 있지 않았나요? 한국만의 좀 어떤 한국 아이돌만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음악이라는 거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대중음악 산업이라는 것과 전형적인 그냥 스타 마케팅. 뭐 이거는 사실 그래서 K-팝을 단순히 음악 산업으로, 락 음악이나 힙합이나 발라드나 이런 기존의 음악 장르적인 룰로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BTS가 왔을 때 예전에 비틀즈가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상의 쇼킹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돌아보면 그때 당시 비틀즈와는 완전히 또 다른 게, 그룹인데 남성 그룹인데 보이밴드다. 우리는 옛날에 백스트리트 보이스, 엔싱크 뭐 이런 그룹이 정말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오래된 지나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아시아에서 왔는데, 분명히 우리 옆집 사람 누구, 내 아는 사람들 다 모르는데 빌보드를 석권하고 유튜브 조회수가 막 수백만 수천만 뷰가 나오고 뭐 각종 상을 다 받고 다니고, 그들이 나타나는 공항과 이런 데마다 막 열광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분명히 체감은 안 되는데 알 수 없는 기묘한 현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도 한동안은 그 본질을 파악을 못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고, 뭐 기자들이나 평론가들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할 때였는데, 얘네들도 그 맥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못 잡은 거냐면, 이미 음악 산업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애들이 익숙한 음악 산업이라는 거는 뭐 어디 시골에서 인디 가수가 등장을 했는데, 지역에서 이제 기기라고 하잖아요. 연주를 하다가 유명세를 얻어서 메이저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서 큰 음반사랑 계약을 맺어서 빌보드에 딱 데뷔를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뭐 이런 게 사실 커트 코베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이클 잭슨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네 산업 내에서 키워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BTS는 뭐 완전히 없었던 사례잖아요. 외국 가수가, 그것도 음악 쪽으로는 영미권 자기네들의 음악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한,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의 직속 후배가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꼴이거든요. 그럼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보 정리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뜨는 메커니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거죠,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도대체 이 인기는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조작이다, 뭐 이거는 그냥 잠깐의 반짝 인기다, 이런 말도 많았었고, 사실 이제 그렇게 예측한 매체들이 나중에 망신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조차 다 BTS 붐에 올라타기도 하고 뒤늦게 뭐 인터뷰도 하고 나 그랬었는데, 아마 그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음악 산업이 이렇게 전통적인 음악 산업의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거의 그래스루트 같은 방식이거든요. 팬들이 음반을 사서 콘서트를 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차트를 올린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중음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인기가 많으면 차트에 올라간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차트에 올라간다. 근데 음악 산업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차트에 올라가니까 인기가 있는 거다. 그럼 차트에는 어떻게 올리냐? 돈을 써야죠. 라디오 스테이션에 공식적으로는 불법입니다만은 페이올라라고 해서 DJ들이나 프로듀서에게 뇌물을 주죠. 여행도 보내줘. 하와이도 보내주고. 미국의 유명한 진짜 파워풀한 라디오 스테이션 DJ들은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럼 음반사에서 보내준단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달 정도 미국에서 라디오 틀고 그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 특유의 플레이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방송사에서 한 2, 30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그거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는 곡을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본과 권력과 여러 가지 결탁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K-팝이 그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음악이 안 좋아라서기보다는 그 기득권을 뚫기가 그 게이트키핑이 엄청 어려운 건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대중음악의 인기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난데없이 팬이 지지를 하니까 인기 있다? 이게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역설적인 거죠. 아니 어떻게 대중음악의 인기를 프로모터와 음반사와 DJ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팬이 음반을 많이 사면 인기 음악이라고? 오히려 불합리하게 오히려 느끼는, 불합리하게 네. 불합리하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공개 연애를 했다가 갑자기 헤어진 카리나의 사태를 보면 손편지로 사과하고 이제 1월 1일인가 심지어 CNN에서 보도를 했어요. 연애하기 힘든 K-팝 스타. 가상의 것에 굉장히 과몰입한다. 2D나 3D 캐릭터랑 맞아요. 같이 살고 정말 실제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